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일반이에요. 프로그래밍 일반이고요. 프로그래밍 일반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코드 문제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돼요. 어떨 때는 두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 전공이 아니세요. 그런데 코딩을 본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있거든요. 딱 봐도 그냥 보기 싫어. 그럼 공부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과감히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가시면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프로그래밍 일반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실제로 이제 C 언어하고 자바 언어,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 과목은 기출문제 반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출제 반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 문제단만 달달 암기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키마를 그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그려가고 있는데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문제다 외우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내용들, 기본 내용들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또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예요. 포인트 번호가 보시면 두 가지죠. 2026년부터 이 두 번째 과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낼 거고 나머지는 동일한 부분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두 개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이 2026이고요. 요게 2025입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급 언어 중에 이제 기계어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고요. 또 객체지향 언어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자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C++, C# 이러한 아이들이 객체지향 언어고요. 걔네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급 언어에 대한 것과 고급 언어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저급 언어 그러니까 이게 저급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깝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죠.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고라고 해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010101 이진수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저급 언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수 코드 또는 010101 이걸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계 중심의 언어고요. 대신에 기계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게 각각 기계마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앱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서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안에 있는 CPU 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매킨토시랑 IBM 컴퓨터가 있을 때 운영체제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또 CPU도 같이 쓸 수가 없어. 한동안 잠깐 애플이 그 인텔 칩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쓰다가 자기네들 칩 써서 쓰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계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요거를 서로 상이한 기계로 옮기고 싶다면 그 코드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기계에 맞게. 자, 요게 바로 저급 언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요.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수행 시간이 빨라요. 기계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프로그램 작성 및 이해가 어려워요. 저 친구들 중에도 이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한다면 고급어를 쓰지 저급어를 쓰진 않거든요. 근데 저 고등학교 그 동창 친구가 이 저급어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고급 언어 쓰는 애들하고 저급 언어 쓰는 애들은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은 거의 천재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기종마다 기계어가 다르므로 언어의 호환성이 낮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C 언어는 기계어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C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입니다. 뭐 자바나 이런 것보다. 자, 어셈블리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어셈블리어는 얘는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호 니모닉 코드라고 합니다. 니모닉 코드라고 하는 기호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진수로 10이 얼마냐 하면 1010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니모닉 코드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뭐, 야, A가 10이야 라는 식으로 연상기호를 만드는 겁니다. 야, A를 보면, 아, 얘가 10을 의미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게 얘네가 어셈블리어예요. 기계어에 가장 유사하고요. 기계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가 필요해요. 대신에 이 네모닉 언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변환해주는 방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약간 좀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기계어와 가장 가까운 건 기계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셈블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쓰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분기문을 쓸 때 if를 쓰거든요. if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 만약에니까 얘는 뭔가 조건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근데 기계는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언어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걸 아예 뒤에서 이제 하나씩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언어로는 이제 포츄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포츄란은 과학계산용이에요. 코볼은요, 사무용 자료 처리, 데이터 처리하는 애고요. 알골은 알고리즘 연구 개발을 쓰고요. 리스프는 인공지능 분야에 씁니다. 얘네가 자주 출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밑줄친 정도만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시험 한 20번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굳이 얘네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혹여나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문제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PL이나 스노볼이나 파스칼, 프롤로그, 아다 이런 애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베이직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사무자동화는 아니고 커말 1급 가시면은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시저나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효해요.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육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뭐 일례로 제가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산실이 처음 꾸려졌었어요. 8비트 컴퓨터. 근데 그때 당시 8비트 컴퓨터를 딱 키면 베이직이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윈도우 이런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깜빡깜빡하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명령어 넣으면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 중에 대표 주자 C하고 자바인데 얘네는 포인트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한 3개인가 4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건데 자, C 언어는요, 벨 연구소예요. 벨 연구소가 뭐야? 우리 전화 처음 만든 연구소잖아요. 그죠? 벨 연구소 데니스 리치에서 개발됐고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저급 언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급 언어 어디에 쓰냐고요? 여러분들 냉장고, TV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걸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동차 우리 그 ECU 있잖아요. 거기에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C로 한다고 지금은. 예전에는 아예 기계어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장 적합한 언어다 그랬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자바 같은 경우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게 객체장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 C 뿔뿔하고 자바가 있어요. 근데 자바가 근데 더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얘는 플랫폼에 독립적이거든. 윈도우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도 개발할 수 있고 뭐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그래서 DBMS 앞에서 잠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DBMS 만드는 회사 중에 세계 중에 제일 큰 회사가 2개가 있어요. MS SQL하고 오라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었는데 오라클이 샀어요 얘네를. 그래서 지금은 얘네가 이제 오라클에서 개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의 특징은 고급 언어는 호환성이 좋아요. 여기저기 다 쓸 수가 있어. 또 쓰기도 쉽고요. 근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저급 언어는 호환성이 나빠요. 각 기계마다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장고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언어와 자동차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용이성. 얘는 어렵겠죠. 그리고 대신에 얘는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기계어에 해당하는 로우 레벨 언어는 얘는 바이너리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0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겁니다. 자, 미드 레벨은 이제 어셈블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뭐 이런 연산 코드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어떤 특정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반복문이나 분기문처럼 우리가 사람이 딱 보면 아 얘가 무슨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객체제한 언어예요. 객체제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그걸 대상화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우리 C나 자바가 대표적으로 이제 객체제한 언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포트란이나 뭐 코볼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객체제한형이 아니라 구문 형태예요. 함수를 정의해 나가면서 작성을 합니다. C도 마찬가지 함수를 정의해 나가면서 해요. 그러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객체제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멍멍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 멍멍이 하나가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 오브젝트고 그리고 그 멍멍이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뭐 발바리도 있고 뭐 말티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멍멍이들 있잖아요. 그럼 멍멍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을까? 보통 대부분 꼬리가 있고 다리가 4개고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 멍멍멍 짖어요. 그럼 공통 속성이 있을 거야, 걔네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C 프로그래밍으로 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 있죠? 진돗개 프로그램 따로 짜야 되고요. 말티즈 따로 짜야 되고요. 뭐 다 이렇게 함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객체제항을 하게 되면 아, 멍멍이라고 하는 거를 상위에 한번 딱 정의해요. 야, 멍멍이는 다리가 4개고 꼬리가 있어. 그리고 걸어, 그리고 멍멍멍 짖어 이런 어떤 특성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아이들을 이제 클래스로 묶어요.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얘네 각각의 속성들 있잖아요. 뭐 키가 얼마냐, 뭐 무게가 얼마냐, 뭐 음식은 뭘 먹냐 이러한 각각의 속성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의 행동을 정의해요. 그래서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산을 하는. 그래서 얘는 뭐 뛴다 또는 논다. 또는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객체가 결국은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멍멍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객체를 선언을 해 놓으면은요, 얘는 대표적인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얘가 진돗개라고 그래요. 그럼 말티즈를 마르티즈라고 하나요? 마르티즈라고 하는 멍멍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여기에서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여기에 있는 기본 공통 속성을 가져오고요.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마르티즈에 대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키가 작아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이런 특성들만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요. 삽살이 멍멍이를 또 프로그램을 짤 거야. 그럼 삽살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삽살이의 특징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짜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예전에는 얘도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크기 하나 정해놓고 상속해서 쓰다 보니까 간단해지는 거야, 프로그램이. 또 분석도 쉽고, 이게 바로 객체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컴퓨터 형상을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성적 처리한다 그러면 성적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는 거죠. 그럼 성적 처리할 때 옛날에는 국어 성적이 있고 영어 성적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대학교에 있는 성적도 있고 뭐 중학교에서 성적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예전 같으면 중학교짜리 따로, 고등학교짜리 따로, 대학교용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식들을 위에다 정의해 놓고 하위에다 중학교의 특성을 맞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확장성과 용이성이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절차적인 언어에 비해서 유지 보수가 쉬워요. 왜 그냥 이렇게 하나 정의해놓고 그것에 대한 특성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프로그램 분석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갖다 쓸 수 있어. 자,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그림이 잘 가려졌네. ADA나 스몰토크나 또 뭐 C++이나 뭐 자바 이런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자, 객체제한 언어 기본 구성 요소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객체. 객체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멍멍이에요, 멍멍이. 자, 멍멍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정보. 뭐가 있어요? 다리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똥구멍도 있고 꼬리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소스는 얘네가 구체적인 행동, 연산을 의미해요. 뛴다, 밥 먹는다, 논다, 짖는다, 이런 것들. 클래스는
얘네 멍멍이라고 하는 정의를 했을 경우에 동일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클래스가 뭐예요? 한 반이잖아. 2학년 3반, 3학년 4반 왜 묶어?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데 걔네 한 반에 다 때려 넣는 거 너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객체가 있으면 그 특성에 대한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관리해주면 너무 쉽게 된다. 자, 메시지는 실제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요.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메소스를 수행을 해요. 야, 이거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실제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객체적 언어의 주요 특성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캡슐화입니다. 뭐냐? 캡슐화 뭐예요? 약 같은 거 보면 캡슐약 있죠.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알약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에 묶여 있죠. 자, 얘가 뭐야? 데이터, 알약 안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야. 객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외부부터 은닉시켜요. 은닉이 뭐야? 숨겨 놓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종합감기약을 캡슐로 하나 샀어요. 그럼 그 안에는 종합감기약, 즉 콧물 나는 거, 목 아픈 거 또는 몸살약 다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우린 그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치? 자, 추상화는 뭐냐면 객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요. 객체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추상화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서울시 전도 있죠. 그거를 보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수원에서 저기 요즘엔 청량리 아니지. 제 때는 청량리가 종점이어가지고 그 뒤로는 청량리까지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저기 올라가죠 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봅니까?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추상화의 개념이에요. 즉 서울시 전도를 보면은 어때요? 너무 복잡해. 거기에는 길, 샛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딴 거 다 제거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뭐야? 지하철에 다니는 길, 역, 갈아타는 공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한 것을 하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이 하나만 선언해 놓으면 그 어떤 개를 갖다가 밑에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제 갑니다. 객체적 언어에서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클래스요. 됐습니까? 다음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C가 되겠죠. C 언어.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저급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C 언어, 코볼, 포트란 모두 다 뭐였어요? 고급 언어였죠. 어셈블 언어는 저급 언어에 해당하죠. 뭐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이제 미들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급 언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무자동화에선. 자,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기계어는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다.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다죠. 처리 속도가 빠르다. 맞네요. 자,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이야.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뭘 하는지를 딱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번역 과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 고급 언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C, 코볼 등의 언어는 고급 언어 맞죠. 자, 이번에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결국은 내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어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문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방법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아주 그냥. 얘는 100%에 100%. 시험 10번 보면 13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BNF, EBNF에 대한 문제가 중복돼서 2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알면 그냥 한 문제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BNF와 EBNF, 얘는 이제 확장형이에요. 자, 형식 문법 있어요. 타입, 요것도 아주 가끔 출제돼. 그 정규 표현에 대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예전엔 정규 표현 문자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 이게 정규 표현이. 근데 요것만 알면은 요걸 풀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본 강의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종류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언어에 구문 요소가 있어요. 우선은 문자 집합, 문자들이 나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별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변수나 레이블, 프로시저 이런 이름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산자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아이들을 의미하고요. 핵심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아이예요. 얘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자, 예하고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if, 그죠? while 이제 얘네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또 for 이렇게 뭔가 얘는 뭐야? 분기하는 애 같고 얘는 while이니까 반복하는 애 같죠? 그죠? 이게 고급어란 이야기고 이런 명령어들이거든요. 이게 명령어들, 함수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예요.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미 예약을 해놨어. 얘는 다른 데 쓰지 마. 변수로 쓰지 말고 다른 함수명으로 쓰지 마. 객체명으로도 쓰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예약을 해놓은 아이예요. 얘가 바로 예약어입니다. 자주 출제돼요.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약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증가시키고요. 신뢰성을 향상시켜요.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주고요. 오류 회복이 쉽고요. 새로운 언어에서는 예약수가 늘어나고 있다. 점점. 예약어라고 하는 건 기능 함수거든요. 그지? 자, 주석. 야, 이것도 그냥 시험 20번 보면 15번 출제돼요. 주석이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쫙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야, 이 프로그램은 요 기능은 뭐야? 라고 하는 설명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주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일 뿐이야. 실제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냥 이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지? 프로그램 판독성을 향상시키고 문서화의 주요 요소로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주석. 구분 문자는 문장이나 시과 같은 구분적인 문자의 시작과 끝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해요.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사용합니다. 이거면 끝이야. 그 줄이. 자, 잡음어는 특별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나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 요소예요. 되셨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약어와 주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구문 표기 방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Personal Form이라고 하는 BNF 표시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허벌나게 출제됩니다. 시험 20번 보면 13번 출제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A는 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A가 10이야 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구문 표기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 A가 10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는이 있죠, 는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이에요. 택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바가 있어요. 바. 세로로 이렇게 바. 얘는 어떤 거냐면 오와 연산과 같아요. 오와. 또는 연산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콜라 또는 환타.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콜라, 오와 환타. 또는 더하기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BNF로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비종단이라고 하는 건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거. 그지? 이 중에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요 녀석들이에요. 두 개. 그 중에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 놈을 찍겠습니다. 선택. 자, 다음에 EBNF는 요거를 확장을 한 거예요. 요걸 확장했어요. 그래서 요 괄호가 있는데요. 중괄호가 있습니다. 중괄호. 얘가 반복이에요. 그리고 얘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얘는 택일이에요. 좀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얘가 오와 같다고. 그지? 이 중간에 있는 괄호에 이렇게 바를 주게 되면 얘는 A, 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괄호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얘도 시험 문제에 허벌나게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녀석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BNF는 시험 한 번 보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뭐하고 뭐요? 얘하고 얘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자, 구문도표 가끔 출제되는데 비종단 네모고요. 종단은 동그라미, 흐름 방향은 화살표예요. 그냥 간단히 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에서 보이면 그때 보십시오.
자, 파스트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어 번역 과정 중에 생기는 아이거든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봐요. 구문 분석기가 처리한 문장에 대해 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보면서 그냥 읽죠.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죠? 우선 단어를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쪼개잖아. 그지? 저걸 저렇게 쪼갠 걸 토큰이라고 하고요. 얘를 구조화 형태로 표현한 걸 파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서 같이 보겠지만 문장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작성된 표현식의 BNF 정의에 의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때 써요. 주어진 BNF를 이용해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해서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 트리 형태로, 트리가 뭐예요? 문장 구조를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주어진 표현에 요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데요. 파스트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표현식은 BNF에 의해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법의 시작 기호로부터 적합한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요. 파스트리의 단말 노드는 단말 기호 등이 된다. 트리의 모든 가지 터미널을 유도되어 가지치기가 끝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파스트리라고 한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요 구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중에 얘를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표현식에 파스트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BNF에 오류가 없이 제대로 작성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 언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언어의 분석 및 번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정의한 언어를 의미한다. 무한한 언어를 유한한 종류의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의 집합이다. 간단히 보시고요. 자, 형식 문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간혹 출제가 돼요. 타입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타입 제로는 형식에 어떤 제한이 없는 문법이에요. 얘는 문맥 인식 문법, 얘는 문맥 자유 문법, 얘는 정규 문법이에요.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형식이 없어. 타입 제로는요. 타입 1은요. 문맥 정도, 즉 인식기 통해서, 인식기는 뭐 선형 개 또 오토마타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문맥을 인식시키는 문법이에요. 얘는 세 번째는 뭐야? 파스트리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다음에 타입 3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풀이에 가시면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이에요. 정규 언어를 나타내는 수식이다. 그랬어요. 뭐 얘는 정규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 전이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갑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 직접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읽어 이해하기 도움되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판독성 향상시키는 것 뭐라 그랬어요? 주석이요. 자, 요거 주관식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BNF 심볼에서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자, 구문에 의한 문장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표현이 BNF에 의해 바르게 작성됐는지 확인을 위해 만드는 거 뭐라 그랬어요? 파스트리.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뒤에 가서 파스트리가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BNF에서 이거 뭐였어요? 블록을 나타낸다. 생략 가능한 것을, 생략은 뭐였어? 이거잖아요. 반복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맞네요. 선택사항은 뭐야? 우리 요렇게 했었죠. 선택사항은.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반복되는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예에서 예약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한 변수? 아니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부여된 기억 장소,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약이 되어 있는 아이. 프로그램 수행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내는 단어.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건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 요거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변수가 있어요. 변하는 수, 그 다음에 상수는 스태틱이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수, 이런 의미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가지 간단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하고 번역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파스트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